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유와 대비 중 학생부 위주 전형의 Q&A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된 중대부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상철. 네, 오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롭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아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3월을 맞고 계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종합전형, 정시전형까지 지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영역인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 아시겠지만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금 보시고 계신 학생이 계시다면, 아니면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니면 선생님이 계시다면 수시 전형에서 꼭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전형이니만큼 저희가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꼼꼼하게 들으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엇인지 박정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통상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김상철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수시 전형은 크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정시 위주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과목 성적을 다 반영하는 전형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yes라는 대답을 드릴 수도 있고 no라는 대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활용하지만 대학별로 환상 등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교과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의 조합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미반영하는 대학, 등급을 환산해서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는 대학, 그리고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으로 나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과 전형 A라는 대학을 지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A 대학이 내가 받은 성적에 유리한 환산점을 제공해 주는지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건국대, 국민대에서 이제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반영 방법을 간단하게 나타낸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건국대나 아니면 이화여대처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국민대나 서울여대, 성신여대처럼 인문계열 경우에는 국영수사 위주로 반영을 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과 위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에 따라서 나는 몇 등급이었는데 어느 대학을 하니까 좀 더 성적이 올라가고 B라는 대학을 했더니 좀 더 내려가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면 해당하는 대학에 구체적으로 내 등급이 어느 정도 또는 환산점이 어느 정도 나는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는데요.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석자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가 반영되는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좀 꼼꼼하게 박정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그 반영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67개 대학의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그중 29개 대학, 43.3%입니다. 그리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38개 대학, 56.6%에 해당하는 대학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고려대와 서강대는 성취도별로 비율을 반영하고 건국대와 성균관대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그것들을 세분화해서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나누어 놨는데요. 성취도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이 있고 그 중에서도 다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 성취도별 비율 반영 대학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학, 또 원점수대별 환산 점수 부여 대학, 이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반영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학, 또 아예 반영되지 않는 미반영 대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결정될 때 이런 진로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함께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화된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전형인가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게 보통 요즘에 많이 이슈화 되는 건 정량화돼 있기 때문에 합격하더라도 내가 왜 합격했는지, 떨어지더라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전형인 것 같아요. 아무 명확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성적 위주로 반영을 하지만 대학마다 비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출결이나 봉사 시간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봉사 시간이나 출결에 대해서 대학들이 거의 만점을 주는 대학 전년도까지는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발표되는 수시 모집 전형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결하고 봉사 시간은 아마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점수를 주지 않을까. 문제는 이 중에 이제 면접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대학을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명지대나 삼육대, 서울교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다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로 이제 일정 배수를 끊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면접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작겠죠. 근데 이 대학들이 면접을 굳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만약에 내가 연세대학교 또는 서울교육대학교 또는 명지대학교 교과면접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평소에도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당연히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자기 학생들이 받아온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꼼꼼하게 읽고 가신다라면 충분히 면접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들 이제 수시 전형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는 교과 전형을 준비해야 되니까 수능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박정규 선생님, 도대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거나 면접까지가 이제 전형 방법에 포함되는 거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이런 전형 자체에 반영되는 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의 수능 성적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우선 수도권 대학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과 적용되지 않는 대학을 구분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그런 전형이 28개나 되고 비율도 56%가 됩니다. 인천 경기권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이 41.9%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비수도권으로 가면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구 없이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수능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자격이나 조건이 혹시 따로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겠죠. 졸업이 예정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은 대부분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A 대학은 재학생들만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대학은 몇 년도 졸업생이라고 해서 특정 연도 이후 졸업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서울 포함한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뭔지에 대해서 박정규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대부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가운데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모두 40개 대학이고 이 중에 72.5%인 29개 대학이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62.5%에 해당하는 25개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달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마다 그 추천 인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 그리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대학과 제한이 없는 대학을 구분해서 대학 이름을 표에 구분해 넣었는데요. 추천 인원이 제한된 대학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단위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명수로 제한이 돼 있거나 비율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학교장 추천과 관련된 내규에 따라서 아마 선발되게 될 거고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학이라면 학생들이 도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작년과 대비했을 때 지역균형 선발대학의 추천 인원이 변경된 대학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경희대가 원래 2022학년도에는 인문 2명, 자연 2명, 예체능 1명, 총 6명 추천이었는데 2023학년도에는 재학 인원의 5%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도 추천 인원을 8명으로 늘렸고요. 서울교대는 무제한 추천이었다가 이제 3명 이내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도 4명에서 8명으로, 성균관대도 재적의 4%에서 10%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20명으로, 중앙대는 10명에서 20명, 홍대도 5명에서 10명으로 전반적으로는 지역균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인원수가 꽤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박정윤 선생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학교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마 학교 가셔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추천 절차를 꼭 한번 챙겨보신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요즘 아직까지도 가장 핫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과 전형과 다르게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어떤 전형인지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교과 전형은 뭐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과 성적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은 전형이 되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라고 굉장히 어렵게 써놨죠. 어떤 의미냐 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인 학생이 내신 성적 2등급인 학생보다는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인 학생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한 노력과 그리고 교과와 관련되지 않은 비교과 활동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A라는 학생을 평가를 하고 B라는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 전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활동의 유무 또는 활동의 심도 그리고 충실성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A 학생보다 B 학생이 2등급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전형에 많이 준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있어 보면 박정훈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29.9% 그러니까 30% 정도만 모집을 하는 전형이 됩니다. 그럼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을 해보면 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의 절반가량의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직까지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더라도 좌측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이 1번으로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역량, 그리고 교과 활동, 그리고 수능 최저 일부 대학,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건 학생들이 받은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 경험이나 이면의 노력도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했는데요. 박정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는 학업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지만 앞에서 김상철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을 정성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집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인학적 사항부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의 모든 자료가 다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한 그 수상 모두가 평가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학기당 한 개씩만 대입 정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시 모집의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의 수상 경력이 제공된다라는 점,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제공되지 않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다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인데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수시 모집 지원을 할 당시에는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마감되기 때문에 이 자료만 1, 2학년 자료가 대입 정보로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만을 평가하는 전형인가요? 물론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중심되는 평가 자료가 되긴 합니다. 근데 대학에 따라서는 또는 전형에 따라서는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받거나 아니면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대학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서류 위주로 뽑는 서류 전형을 함께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도 함께 포함을 하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됩니다. 이 대학을 딱 눈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서류만 보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면접을 함께 반영하는 대학도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막상 진학 지도를 해보면 쓰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제출받는 대학이 아직까지는 제출받지 않는 대학보다 더 많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생들 지도를 해보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면 쓰는 게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안 쓰는 게 장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자기소개서 제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공부를 하다가 좀 공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한번 써보신다면 생각보다 막상 닥쳐서 준비하는 친구들보다는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준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또 수능 성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따라서는 일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는 대학이 서울소재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4개 합 7, 자연은 4개 합 8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켜준 적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이 3개 합 7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과 관련 없이 서울대는 아마 올해도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것 같고요. 앞으로. 연세대도 국제형 국내고 기준으로 또 활동우수형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홍익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등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교과 전형도 그렇고 종합 전형도 그렇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의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또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이제 처음에 맞닥뜨리시게 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신데요. 이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이해하시는 게 생각보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하는데 대학마다 평가 요소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대학마다 뽑고 싶어하는 인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너무 대학들마다 평가 요소가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사분들이나 선생님분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학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본인들의 평가 요소를 제시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대학들의 평가 요소를 종합해보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4가지 정도의 구성 평가 요소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학업 역량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물론 교과 전형처럼 몇 등급을 받았냐라고 하는 학업 성취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몇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학생이 노력한 부분, 학업 태도라든지 아니면 의지, 그리고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심화학습 경험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시되는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뭐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그 전공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꾸준히 보였고 그리고 이 전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정도로 이제 평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물리학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전공적 합성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인성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인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 저는 항상 착해요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다 착합니다. 근데 착한 학생들 중에서도 인성 좋은 학생이라는 것의 의미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냐? 간단하게 대학들이 정리해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협업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리더십, 그리고 성실성이라든지 학교생활 충실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인선을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영역이 있는데 이 발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학사정관분들을 만나면 항상 여쭤봅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A라는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발전 가능성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고요. 발전 가능성은 대학에서는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평가 항목들을 다시 간단하게 좀 유의미하게 비슷한 것끼리 엮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걸 보면 내가 요 평가 영역은 요 활동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학업 성취도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나 성취도는 당연히 내신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협업 역량이나 리더십과 같은 인성과 관련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교내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의 다양성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관심, 전공 관련 활동 같은 건 진로 활동이나 독서, 그리고 교과 세특 같은 데 주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업 태도나 의지, 탐구 역량,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학교생활 충실도 같은 경우에도 탐구 활동이라든지 과제 수행과 같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많이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는 요 영역이 강하구나. 아니면 요 영역은 좀 부족하니까 3학년 1학기 때 조금 보충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학업 역량 평가에서 그러면 내신 성적은 학생부 교과처럼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에 대해서 박정균 선생님께서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한산 등급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년도의 입결이나 이런 걸 참고해 보면 이 정도의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범위를 좁혀서 볼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이제 반영되지만 그 입시 결과를 보면 그 레인지가 풀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신 성적이 그러면 어떻게 반영될 거냐라고 한다면 학업 성취도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요소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성적 중에서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성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활동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김상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처럼 1등급을 받은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2등급 학생보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과목의 응시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교과의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에서 이루어진 활동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별로 반영 비율이 따로 있나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왜 궁금하냐면 방금 전에 박정선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나는 A라는 그 평가 요소의 활동이 좀 중점적으로 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학생은 B라는 평가 요소의 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한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활동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나는 학업 역량이 좀 더 두드러진다. 아니면 나는 전공 적합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마다 이제 평가 요소나 평가 반영 비율은 다들 다르게 반영을 합니다. 대학마다 본인이 뽑고 싶은 학생이 다르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서류원과 면접형 두 개의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하는 경우라면 평가 요소도 동일하지만 반영 비율을 다르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면 이 대학이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적합성, 인성과 같은 영역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면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어디가라는 사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가셔서 대학별 입시 정보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대학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를 샘플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학마다 이런 식으로 전형별 특성이라든지 전형별 지원자 같은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요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라고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대학의 모집 요강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두드림이니까 어딜까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전형이랑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평가 항목인 4가지를 다양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더 많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그러면 전공 적합성 반영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나고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인성과 사회성 항목이 소프트웨어 전형보다는 5%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마다 모집 요강을 보시면 반영 비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본인이 좀 유리한 전형인지 아니면 좀 불리할 수 있는 전형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 전공을 해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상경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윤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질문 중에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충분히 선택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한 학생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앞에서도 평가 요소 중에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선택과 성취도를 같이 본다라는 그런 평가 요소를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만약에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데 물리2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성적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교과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 과목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가 대학에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아주 여러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나는 이 과목을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도 불리한 거 아닌가? 대학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많이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성 관련 요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만약 입학사정관분들을 만날 기회가 되면 제가 많이 여쭤보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인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봉사활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판단할 땐 봉사활동 영역은 인성 판단의 하나의 영역일 뿐인 거죠.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자율활동 중에 동아리나 아니면 학급 활동 같은 경우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교과나 동아리 활동 수업 시간 중에 또는 학생들이 실험이나 아니면 토론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수행한 역할들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좀 단순히 못한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리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졸업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대학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 현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라면 충분히 인성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모대학 입학사정관분을 만나서 질문을 드렸더니 모대학 입학사정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봉사활동을 그래도 해오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한다면 당연히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이 학생은 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라고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활동들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너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꺼려한다든지 걱정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양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란 도대체 어떤 학교생활기록부인가요? 네. 간혹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상담하거나 할 때 학생 학부모님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학생부 기록이면 이 대학에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조건을 하나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대학마다 평가 요소나 비중이 각각 다르고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에 따라서 전형의 특성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조건 가지고 이런 학생부여야 돼라는 말을 하긴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대학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은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말입니다. 특히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수업이라든가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서 교과에서 배운 지식 또 교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심화 확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점점 높게 평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가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 이런 데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대학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평가 요소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학업 태도라든가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활동을 할 때 어떤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임했는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돼 있다면 그런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간혹 가다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했던 각각의 활동들, 진로활동 따로, 독서활동 따로, 동아리활동 따로, 또 교과에서 했던 활동이 각각 다 따로 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학교 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교과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교내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면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내에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화해서 독서 따로 동아리 따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을 다른 교내 활동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다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위주 전형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김상철 선생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만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는 없었겠지만 차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올해 대입도 성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이외에도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많이 찾아뵐 거니까요. 이런 강의들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